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증상 때문인데요. 약 70%, 80%가 손상이 돼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년째 암 환자분들 요양병원 운영하고 한의사면서 통합의학 박사, 리브 건강 채널의 권순관 원장입니다. 췌장암은 발생 빈도에 비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암인데요.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처음에 증상이 별로 없이 발견이 되게 늦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원래 이제 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한다는 거는 근치라고 하죠. 암이 완치되는 거는 수술로 인해서 암이 완치가 되는데 췌장암은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전체 발견된 췌장암 중에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해도 1, 2년 내에 약 50% 정도 재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췌장암이 어려운 암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에 위해를 가한 걸 말하는데요. 췌장암은 발견이 늦게 돼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췌장암의 표준 치료가 다양하지 않아요. 다른 암들은 이제 표준 치료제 혹은 뭐 여러 가지 신약이 나오는데 췌장암의 표준 치료는 잘 변하지 않아요. 어떤 항암제의 선택의 폭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췌장암 자체가 사실 치명적이다 할 수 있는 건 증상 때문인데요. 실제로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합병증이나 부가적인 증상들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데, 암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호흡곤란, 소화관이 막혀가지고 먹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황달인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 그리고 황달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서 췌장암 증상 자체가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를 돕는 췌장액을 분비하고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데 약 70%, 80%가 손상이 돼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소화가 안 된다, 소화장애를 느끼거나 복통이 생겼다 이럴 때는 이미 인접한 장기나 기관에 침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긴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분들의 유전자를 보면 KRAS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력도 췌장암도 발견이 되는데요. 친족이라고 하죠. 부모와 형제 중에 환자분이 한 명이 계시면은 약 4배, 2명이 있는 경우 6배, 3분이 있는 경우는 32배 가족력이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식습관이 관련이 있는데 고열량, 고지방식을 하는 경우에 2배 정도 췌장암이 생긴다. 모든 암의 원인이 되는 흡연을 하는 경우에 2~3배 정도 췌장암이 더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관련이 큰 질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만성췌장염인데요. 만성췌장염이 있는 경우에 15배 정도 췌장암 발병 비율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게 초기 증상이 좀 경미한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가장 처음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보통 저희가 이제 이 명치라고 하죠. 명치 뒤쪽에 그러니까 췌장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그나마 그것이 제일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췌장 두부에 생기는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다가 황달이 생겨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황달도 그렇고 소화장애, 그러니까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고 특히 지방을 섭취했을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담낭염이나 담석증에도 생기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지방변이라고 하죠. 그 대변을 봤을 때 대변이 물에 둥둥 뜨거나 혹은 기름이 이렇게 뜨는 그런 경우에 이것도 췌장암을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췌장암의 증상 중에 누웠을 때 허리가 아프다, 등이 아프다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등이 아픈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데 라고 했을 때 췌장암이 아닐까 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런 피부나 등이나 허리 통증과 소화장애나 다른 증상들 그런 것들이 같이 왔을 때는 이미 췌장암이 인접장기 혹은 원격전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통증 때문에 췌장암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다른 증상과 같이 나타났을 때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단에 임하셔야 됩니다. 췌장암 환자분들 뿐이 아니지만 사실은 많은 암들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만 췌장암도 이 소화장애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살이 좀 빠지는, 지방이 사실 저희 칼로리가 높잖아요. 지방 대사가 잘 되면은 체중이 잘 줄진 않는데 지방이 잘 대사가 안 되니까 갈수록 체중 감소가 생기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갈수록 췌장은 사실 소화와 밀접한 장기예요. 특히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것이 인슐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은 입맛이 없어져요. 보통 환자분들이 맛이 달라졌어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췌장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만성췌장염, 췌장암 이런 경우에 음식을 드실 때 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물도 달아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세럼 아밀라제, 우리 피 검사를 했을 때 아밀라제 수치가 높아져 있으면 이것이 췌장염 혹은 췌장암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췌장암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발견이 어렵고 이미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면 아쉽지만 진행이 좀 많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있는 경우에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황달이 와가지고 대부분 많이 발견이 되고요. 지속적인 소화장애, 좀 1, 2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체중 감소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이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50대 이상의 환자분들한테 당뇨가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심하게 온다거나 원래 있던 당뇨가 갑자기 약을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해졌다, 이러면 췌장암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췌장암은 만성 췌장염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금연도 하셔야 되고요. 고열량, 고지방 식이를 피하셔야 됩니다. 술, 담배, 커피, 가공육 이런 것들은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고열량이나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췌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췌장을 힘들지 않게 하는 음식들이 대개는 그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이에요. 그 GI 지수라고 하는 건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드셨을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느냐 혹은 천천히 오르느냐 이거를 보는 인덱스거든요. 이런 부분이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그리고 과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음식이죠. 한방에서 봤을 때는 췌장암 환자분들이 보면 비장에 습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소화기의 습열은 이런 고지방, 고열량식이 더 악화시킨다, 그런 점에서는 옛날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글리세믹 인덱스, 그러니까 GI치가 낮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이나 껍질째 먹는 과일, 견과류, 그리고 열량이 좀 적고 천천히 당을 올리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짜고, 그런 게 주식이 되어야만 이 췌장암을 좀 피할 수 있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췌장암을 예방하는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뇨 환자의 생활관리랑 비슷한데요. 당뇨 환자분들을 보면 현미를 드시기도 하고,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설탕, 밀가루, 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들이 좋고,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말린 과일이나 주스를 먹는 것보다는 생과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껍질째 섭취하면 더 좋고요. 곡물들도 요즘에는 우리가 다양한 곡물을 접하잖아요. 예전에는 오트밀이나 이런 것들도 접하기 어렵지만, 오트밀 같은 것도 굉장히 쌀 대신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오트밀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통곡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단백질을 고열량 고지방식이 아니라 콩단백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콩단백은 요즘에 이제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서리태, 강낭콩 이런 정도만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병아리콩, 렌틸콩, 서목태, 여러 가지 콩들을 많이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도 이런 콩류로 보충을 하게 되면 고지방 고열량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당뇨의 생활관리랑 비슷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췌장을 많이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면서 췌장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코티졸이 분비되면 혈당을 막 높이기 때문에 췌장 입장에서는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 췌장을 쥐어짜는 효과가 생깁니다. 췌장암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 그것은 같은 의미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췌장암 예방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췌장암의 발병 요인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만일 자신이 가족 중에 환자분이 계시다, 혹은 췌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 당뇨 환자다, 혹은 나는 만성 췌장염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가 검진 외에도 적극적으로 검진에 임하셔서 이 췌장암으로 인한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1위가 바로 폐암입니다. 쉰목소리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최근에 보면은 평생 한 번도 흡연을 하지 않았던 여성분들도 폐암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폐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30% 정도로 좀 낮은 암입니다. 그리고 사망률로 보면 우리나라도 암 사망자 중에 1위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률이 1위가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은 발생률로 보면 남자는 폐암이 가장 많고요, 여성은 4위고 남녀를 합쳤을 때 세 번째로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망률로 봤을 때는 폐암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이런 순으로 사망률 2위가 바로 폐암입니다. 폐암의 80% 정도는 흡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행위가 가장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해 봤을 때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15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약 60배 정도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평생 한 번도 흡연을 하지 않았던 여성분들도 폐암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흡연과 상관이 없는 폐암 발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원인을 대개는 조리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보고 있어요. 볶거나 튀기거나 했을 때 그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쿠킹 퓨움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조리 흉이라고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그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폐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2000년대 중반에 인터뷰할 때는 대기오염 때문에 폐암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건 연구자들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 보면 10여 년 전부터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 8살 소아가 오염으로 인해서 암이 발병이 돼서 많은 충격을 안겨줬었죠. 폐에 관련된 증상은 기침하고 가래인데요. 근데 그거 외에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수면장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폐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위험 증상들은 이제 오래 계속되는 기침이나 가래, 피가 섞인 가래, 그다음에 흉통, 그다음에 숨이 찬 증상 그런 것들이 위험한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침 같은 경우는 기간이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 이런 증상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좀 지나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기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기나 혹은 독감, 호흡기 감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내가 평소에 흡연을 하니까 이 정도는 뭐 아니 담배 피면서 뭐 기침 달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폐암과 관련된 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흡연자들의 경우는 1년에 혹은 2년에 뭐 1, 2주 정도 기침을 해요. 목도 쉬고. 그게 이제 만성기관지염인데 흡연자들이 겪는 그냥 호흡기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도 그렇고 이 기침은 기간이 중요한데 2주를 넘기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어떤 기침이라도 2주가 지나기 전에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침은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계속 기침이 있다. 그러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침은 기간이 중요하고 가래는 색이 중요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래가 거품 섞인 가래 혹은 흰색 가래가 나오면 정상적인 가래입니다.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 백혈구 사체들이 섞이면서 좀 짙은 노란색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가래들이 나오는데 출혈이 생기게 되면 조금 출혈이 있는 경우는 갈색이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출혈이 많으면 누가 봐도 피라고 생각되게 붉은색으로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죠. 사실 폐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에서 발견될 확률도 높아요. 폐가 엑스레이상에 잘 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실질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또 암이 병변이 작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폐기능 검사하고 저설량 CT 이런 것들을 찍으시면 확실히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흡기 질환이든 감염성 질환은 가래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요. 폐 같은 경우 이제 암이 있으면 암에서 혈액이 나올 수가 있고 흔히 우리가 이제 객혈이라고 하는 건 기침을 할 때 나는 혈액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질환이 사실 심각한 질환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밀하게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흔히 환자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목이 쉬었을 때예요. 목이 쉰 거는 또 기침에 비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제 주변에도 혹은 우리 환자분들도 보면 쉰 목소리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검사했더니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이 쉰 것도 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가서 좀 더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폐 기능이 스스로 약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예전 같으면 걸어갈 거리인데도 잘 걷지 않게 돼요. 그리고 동료나 친구들이랑 걸어보면 가장 자신의 폐 기능을 잘 알 수 있어요. 점점 뒤처진다든가 같은 속도로 걸을 때 숨이 차가지고 좀 괴롭다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하품이 자주 나고 그런 경우도 폐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산소가 잘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뇌에서 하품을 자꾸 유발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한방적으로 볼 때는 폐는 항상 촉촉하기를 좋아해요. 습도가 높으면 폐는 편해요. 습연해지기 때문에. 폐가 나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비가 오거나 습한 날이 몸이 편하네 이렇게 생각되고 건조하고 그런 날들이 기관지나 폐 스스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암의 80% 정도가 흡연과 관련돼 있어서 금연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폐는 저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규칙적이고 펴지고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폐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돼 있는데 그 전에는 잘 마스크를 쓰지 않았죠.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은 폐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비드-19이 한창일 때 저희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많이 하니까 그때 감기 환자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폐를 보호하시는 게 좋고 대기질 부분도 요즘엔 체크하기가 편하니까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안 좋은 날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하철이나 혹은 버스 같은데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사실은 마스크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대중교통은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고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요. 저희가 집안일이나 흔히 일상에서 접하는 유독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세제나 청소 관련된 화학적인 약품들이 많은데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면 발암물질을 흡입하는 꼴이 돼서 그런 부분도 마스크를 끼고 작업을 하신다거나 인지를 하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실내 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환기를 잘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추운 계절이나 환기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안 하시거든요. 실내 공기가 탁해지면 많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고 그런 호흡기 질환이 점차 발전해서 더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흡연도 아주 심각한 생활 습관이고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구강호흡을 많이 한다. 폐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산소도 입으로 호흡할 때랑 폐로 호흡할 때 20%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호흡을 한다 그러면 아마 잘 때 코골이를 할 수도 있고 자다가 깨서 입이 건조해서
건조해서 자리끼를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 코나 부비동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치료해서 코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음식을 드실 때도 물론 고령자에서 더 심하지만 허겁지겁 음식을 드시게 되다가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흡입성 폐렴이 생기고 폐가 나빠지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서 입으로 삼키는 식습관이 좋고요. 야식을 먹는 행위도 폐를 힘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과식을 하고 나서 숨이 차서 헉헉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폐가 힘들어하는 건데요. 잠을 잘 때도 사실 폐가 좀 쉬어줘야 되는데 야식을 드시게 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데도 산소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가 쉴 수가 없어요. 늦은 시간에 음식을 드시는 행위도 폐를 좋지 않게 하는 행위입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약재 환자분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요.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도라지, 무, 율무, 토마토, 녹차, 마늘 이런 것들이 폐암을 예방해주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저희 집도 겨울철엔 가습기를 켜는데요. 습도 유지를 하는 것은 폐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조해지면 내가 더 감염도 잘 되고 폐가 힘들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폐는 피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폐가 건조해진다는 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더 물을 많이 마시고 실내 습도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를 보통 24도 정도를 맞추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사실 적절한 온도긴 해요. 근데 보통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병원을 가보게 되면 실내 온도를 26도, 27도까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공기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요. 빨래 한두 개를 널어놓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실내 온도를 23도 이하 그 정도로 생활하시는 게 폐 건강에 더 좋습니다. 보통 간암이라고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게 술이에요. 사실 술은 원인 중에 3위입니다. 간암이 생기는 60%, 70% 정도는 국내 암 사망률로는 간암이 폐암에 의해서 2위고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저희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 동안 환자분들이 생존해 있는 걸 5년 상대 생존율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암이 70%대라고 하면 이 간암은 그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사망률이 높은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간암이 생기기 전에 이미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간이 신경세포가 적기 때문에 70%, 80% 정도 간이 기능을 못해도 환자분들이 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이 상복부 불편감이나 소화장애, 황달이나 복수, 어깨 통증, 등 통증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이미 간을 싸고 있는 막을 침범했거나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발견이 좀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간암이라고 환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게 술이에요. 사실 술은 원인 중에 3위입니다. 간암이 생기는 분들 60%, 70% 정도는 B형 간염이 원인이고요. 두 번째가 C형 간염, 세 번째가 알코올입니다. 그 세 가지가 대부분의 이런 간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B형 간염은 C형 간염과 달리 약을 계속 복용을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이고 관리를 잘했다고 해도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는데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나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인구는 그동안 예방사업이 잘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B형 간염 복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전 세대,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 이런 분들은 여전히 B형 간염 때문에 많은 치료를 받고 계시고 이미 유전적으로 받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뭐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흔히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 B형 간염 있는 사람이랑 찌개를 같이 먹었어, 술잔을 돌렸어 이렇게 생각해서 무서워하시는데 그런 걸로 감염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혈액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간이 나빠지게 되면 혈액 응고 기전에도 문제가 생겨요. 나 왜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나지? 잇몸이 왜 이렇게 자꾸 피가 나지? 대변에 피가 좀 섞여 있네. 출혈에 관련된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대표적인 간이 나빠지는 증상이 연예인분들도 그러시지만 많이 피곤하고 무리하다가 황달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간이 나빠지는 증상이고요. 상복부 통증, 어깨 통증 이런 것들이 간이 나빠지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간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졌을 때 간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증상들이 간이 나빠질 때 보내는 위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현대 생활을 하시는 현대인 분들은 피로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피로감이라는 게 사실 쉬면은 피로감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을 못 시키게 돼요. 일상생활을 할 때 피로감이 잘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곤비라고 하는데 쉬게 되면 원래 피로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양치를 할 때 갑자기 구역감, 물론 이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다음날 뭐 양치할 때 이제 구토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간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증상이고요. 소화장애도 있을 수 있고 상복부가 불편하다, 대변색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간이 나빠지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변색은 원래 보통 저희가 황금변이라고 하잖아요. 췌장액이나 담즙액이 잘 섞여가지고 그런 색을 띠는 건데요. 간이 나빠지게 되면은 소화액들이 잘 섞이질 못해가지고 탈색이 된 것 같이 회색변을 보거나 다른 색깔의 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체질이 있기 때문에 소음인 체질 이런 분들은 소화장애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먹으면 체하는구나. 본인이 그런 걸 알고 계시거든요. 사실 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신의 항상성이 무너질 때 생겨요. 나는 원래 이래라고 하는 증상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증상이 많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 사이, 요 근래 한두 달 혹은 좀 더 짧은 기간에 갑자기 소화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 이랬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이제 암으로 인한 증상들은 악액질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식욕이 아예 없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식욕이 없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맛이 달라져요. 왜 내가 똑같이 먹던 음식인데 맛이 아무 맛도 안 나지? 혹은 너무 달지? 혹은 쓰지? 이런 것들이 다 중대한 질병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소화장애, 소화불량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 좀 나빠지면 근육통이 많이 생겨요. 똑같이 나는 일상생활을 했는데 두드려 맞은 것처럼 몸이 아프다. 혹은 운동을 했는데 그 운동의 근육 피로도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 좀 나빠지고 있구나.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쓰레기가 쌓이거든요. 젖산이라고 하는. 해독이 안 돼가지고 자꾸 쌓이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고 염증성 근육통을 유발하고 또 잘 때 쥐가 나기도 해요. 이런 것들도 간하고 연관이 있는 통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간의 연관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내장기관은 원래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교감신경을 통해서 뇌에 통증을 전달하는데요. 같은 척수 안에 감각신경과 교감신경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 뇌에서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간의 연관통은 대표적으로 이 상복부 통증, 그다음에 우측 어깨 통증, 그리고 등의 통증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기관들도 비슷한 예가 많아요. 심장이 아프게 되면 왼쪽 팔이 아프다거나 왼쪽 어깨가 아프다거나 폐가 아픈데 목이 아프다고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연관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암이라고 하는 건 지방간하고 뗄 수가 없는데요. 지방간이 생겨서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점점 간경변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일단은 알코올이 그래요. 술을 많이 계속 오랜 기간 먹다 보면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열량식,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지방간이 생기고요. 설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먹게 되면 여분의 당분이 간의 지방으로 또 저장되기 때문에 또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비타민 A를 먹었을 때 간이 나빠진다 이런 것들이 있고 무분별하게 약을 드시는 행위. 그러니까 사실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다 부작용이 있고요. 간에서 해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분들도 봤어요. 약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이상하면 약을 드시고 근데 그런 행위들이 점점 간을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생활이지 않을까. 영양제들이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연구들을 한 걸 보면 영양제를 안 먹는 그룹이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유산균 같은 건데 항생제를 일부러 투여를 해서 장내 미생물군을 양쪽을 다 망가뜨린 다음에 한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한쪽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여러 가지 유산균 제품을 먹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2주 만에 장내 미생물군이 돌아왔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됐고 유산균을 계속 먹인 그룹은 6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장에 대한 예지만 영양제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특히 간을 많이 망친다고 하는 게 비타민 A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만 따로 드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비타민,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들을 좀 과하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간 손상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녹차 추출물 같은 경우가 녹차에 카테킨 성분이 항암 성분이 있고 EGCG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은 녹차로 드셨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항암 효과를 내려면 녹차를 하루에 6잔 정도 먹어야 되는데 저는 한 4잔 정도는 마셔요. 근데 6잔 먹긴 되게 힘든 일이에요. 탈수도 되고 카페인 때문에 어떤 태블릿 형태로 혹은 캡슐 형태로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조금만 몇 알 먹어도 녹차 20잔 분량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은 간 손상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암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했던 노니 주스 이런 것들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이런 것들도 간 손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커큐민마저도 과량 섭취했을 때 물론 강황으로 먹는 거랑 커큐민을 먹는 건 틀린데 강황으로 먹었을 때는 그런 반응은 없지만 커큐민도 이런 정제되어 있는 커큐민 많이 먹게 되면 간 손상이 우려된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간이 걱정된다면 술을 끊어야죠.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만큼 안 좋은 게 설탕, 과당, 옥수수 시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액상과당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술만큼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 입을 즐겁게 해주는 케이크, 도너츠 이런 것들을 간을 위해서라면 끊으셔야 됩니다. 아스파탐에 대한 이슈는 2004년부터 발암물질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의 이슈가 되는 거는 식품업계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20년 전에도 저는 아스파탐이 발암물질인 걸 알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이게 이슈가 됐었죠. 제로가 막 유행일 때 저는 지인들한테 저거 먹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가 안 좋은 거를 많이 알고 있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근데 대중들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감미료로 각광받고 있는 현재는 스테비아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2014년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연구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에 약점을 찾으려고 많은 논문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부작용이 관찰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천연물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암을 좀 예방하고 전이를 좀 막아준다 이런 연구도 오히려 있을 만큼 합성 감미료를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좋은 물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쁜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본인이 비형 간염이 있다 혹은 지방간이 있다, 간경변이 있다, 그럼 당연히 적극적으로 계속 생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간이 나빠지는 걸 분노와 많이 관련지어서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화를 내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거나 뒷목을 잡고 쓰러지거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런 게 다 간하고 심혈관계 질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노즉상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 그런 분노와 좀 관련이 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항상 어디 가서 간이 안 좋거나 간암 환자거나 간경화 환자분들을 보면 생활 습관을 3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를 내지 말아라, 짜증내지 말아라. 간암 환자분들이 가장 좀 위험한 상황이 뭐냐면 식도 정맥류가 터지는 증상이에요. 보통 한두 번 정도는 토혈을 해도 응급실을 가서 꼬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몇 번씩 지속되면은 그게 안 돼요. 응급 상황이 정말 벌어지게 되는데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또 한 가지는 수면에 관련돼서 불면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간이 회복이 되려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잠을 자야 되거든요. 잠을 못 자면 간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면을 잘 해라. 그리고 3번째는 변비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라는 얘기예요. 보통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변비가 생기면 독성 물질이 재흡수된다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리키 것 신드롬이라고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장이 화장실에 있어야 될 변이 내 몸 안에 있다 보면 독성 물질이 재흡수되면 간이 그만큼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린 3가지를 간암 환자나 간이 안 좋은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국가암검진이라고 하죠. 40대 이상의 간암 발생 고위험군, B형 간염이 있거나 C형 간염이 있거나 간경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50대 이상은 연 1회 정도 간을 보게 되는데, 간을 본다는 거는 복부 초음파, 간은 잘 보이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보시고, 또 알파테아 단백이라고 하는 게 AFP라는 게 있어요. 간암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예요. 피 검사를 통해서 AFP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암은 독특한 게, 원래 이제 암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현실이 뭐냐, 노화거든요.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암이 생기는데, 간암은 특별하게도 50대에 제일 호발해요. 40, 50대에 호발하지만 가장 많은 게 50대예요. 근데 50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거의 이제 키웠을 때고 사회적으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 병이 생겨서 생명을 잃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큰 비극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간암의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나는 대부분 남자들이 또 그런 게 많거든요. 병원 가는 게 무섭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질까봐, 그리고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진에 임해서 소중한 생명과 사회적인 우리 자원을 같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검진을 권해드립니다.